모던 C++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C++는 오래됐죠. C++도 83년도에 개발된 언어이고요. C를 확장해서 객체 지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88년도에 처음으로 표준이 제정됐고 2003년도에 두 번째 버전이 제정되었고 그것을 C++0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C++03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C++11하고 14에 있는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안 다뤘다고 하면 아마 C++03 기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환경의 변화로 프로그램 언어도 개발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이 돼야 되는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냥 C++03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지금도 많이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C++는. 왜냐하면 그것이 사용되는 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가장 많이 개발했던 소프트웨어가 PC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응용들이에요. 뭐 게임이 됐든 아레아 한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됐든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점점 이제는 PC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말고 모바일이나 그런 데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 이제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 PC에 돌아가는 응용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웹페이지에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오피스들,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경우에도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 오피스 페이지에 가면은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닥 같은 거에 가도 구글 닥을 이용해서 엑셀 작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PC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 설치해서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웹 응용들을 개발할 때 또 C++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의 용도들이 많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능들, 새로운 기능들, 요즘의 언어라고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데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되게 더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C++ 커뮤니티에서도 아마 C++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11년부터 6년 주기로 C++ 표준을 갱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완하는 버전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대부분 자바를 같이 배울 테니까 설명드리면 이 C++ 같은 언어의 경우에는 언어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랑 라이브러리만 바뀌면 돼요. 근데 자바는 언어 라이브러리 말고 시스템 자체가 있어요. JVM. 그 언어를 구동시키는 그 JVM의 발전도 계속 버전업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요 2011년부터 개발된 요 C++11 그리고 보완돼서 나온 C+14 얘네들을 모던 C++라고 그래요. 모던 C++. 그리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C++17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아마 표준을 이런 C+11, 14를 지원하는데 보시면 아마 여기 가면 어디까지 지원하고 뭐는 지원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또 아마 이걸 쓰려 그러면 옵션을 주셔야 될 거예요. 컴파일 할 때. 그렇지 않고는 아마 옛날 기준으로 컴파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새 문법들은 컴파일이 안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쓰시면 되겠고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모르겠어요. 안 써본 지가 꽤 돼서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강의를 하지 않고 이클립스하고 그누 컴파일러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마 유일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개발자로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이런 개발 툴을 쓰는데 나는 무조건 비주얼 스튜디오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둬야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쓰는 언어, 그 회사에 쓰는 개발 환경들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한다는 용어는 그렇지만 어느 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면 안 돼. 프로그래머들은 워낙 환경들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니다. 한 10년 뒤에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변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표준에 도입되는 변화의 종류 어떤 것들이 그러면 C+03에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뭘 도입하고 있냐? 기존 언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예요. 03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능을 넣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존 언어에 없는 새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 봤더니 이런 기능이 있는데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그 기능을 또 어디다 넣어요? C++에 넣는 거예요. 언어 자체에 넣을 수도 있고 언어 자체에 넣기가 어려우면은 라이벌 형태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 라이브러리를 개선 및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 언어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언어는 호환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11으로 기존 C++ 코드를 컴파일해도 컴파일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여러분들 C+03 갖고 프로그램 짜놨어요. 그럼 C++11 기준으로 컴파일 하더라도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물론 C++11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C++03이 되는 데로 가져가면 컴파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돼야 돼요. C+03은 C+11, C+14, C+17이 가더라도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언어에 문제점이 있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쓰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내놨어요. 그럼 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 뭘 쓰는 게 더 좋을까? 새로 된 거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얘를 지우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언어에서.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호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존 언어의 문제점을 개선한 그런 요소들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개발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개발하고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코드의 간결성, 강건성 이런 면에서 더 효율성 면에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가한 이유가 효율성,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편리성은 다른 얘기로는 간결성이라고 됩니다.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강건성은 오류를 없애주는 거예요. 기존보다는 오류를 없애주는 거예요. 새 기능 쓰면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지만 C++가 원래 갖고 있던 철학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변하지 않고 있다. 즉 한쪽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도입하는 게 C++예요. 예를 들면 연산자의 재정의, 다중상속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단점도 많이 있는 어떤 문법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긍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요? 도입해요. 자바는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도입 안 해요. 응?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럼 도입 안 해요. 그게 이제 자바가 갖고 있는 애초 철학이에요. 조금씩 지금은 이제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조금 변했는데 원래 자바 갖고 있던 그 철학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면 도입 안 해. 근데 C++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면 무조건 도입해.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그 EL에 가면 제가 프로젝트도 한 3개 올려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임포트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윈도우에서 임포트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구글 테스트 있는 거는 제가 올린 거 임포트하면 안 돌아가요. 구글 테스트 있는 건. 그거는 돌리려 그러면은 여러분 환경에서 잘 돌아오고 있는 거에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뭐만 갖다 넣어야 돼요? 제가 올린 거에 소스만 갖다 넣으셔야 돼요. 근데 요 C++ 모든 C++에 있는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윈도우에서 미니멀 그누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했으면 이 코드들은 그냥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 그래서 C++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C죠. 이게 C면 C++ 03은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제 문법들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씩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C++11. 그렇죠? 이것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얘 때부터 썼던 방법이 있고 얘 때 도입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보니까 너무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많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원래 있었냐면은 equal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int n equal 0, fruit equal apple, apple equal fru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 다 이해되는 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얘는 객체죠. std swing은 객체예요. 객체. 그러니까 객체는 생성될 때 뭐가 호출돼? 생성자가 호출돼요. 그럼 생성자가 호출되면 요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가 호출돼서 fruit라는 객체를 만들겠죠. 이건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고 얘는 이 fruit는 얘와 똑같은 타입이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여러 생성자 중에 어떤 생성자? 복사 생성자라는 게 소출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르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로를. 이렇게 0. 이거는 거의 쓴 적 별로 없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을 거예요.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얘는 요거 받는 거, 얘는 복사 생성자 이렇게 되겠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괄호를 생략해야 돼요.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함수 선언을 인식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return 타입이고 얘는 함수 이름이고 인자가 없는 함수를 선언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C+03까지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이나 구조체 등에 대한 초기 값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너무 많다. 복잡하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자 해서 통일시킨 게 중괄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괄호. 저렇게
중괄호로 다 하는 거야. 얘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야. 요거는 뭐예요? 기본 생성자로 붙여놓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안 된다 그랬죠? 여전히 안 돼요. 근데 이제 중괄호에서는 요게 돼요. 그래서 중괄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C++ 생성자에서 객체들 그 생성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클래스의 객체가 갖고 있는 member들 초기화해 주는 게 생성자의 역할이죠. 그때 이제 C++의 경우에는 이 생성자 옆에 초기화 목록을 이용해서 요 변수들을 초기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요 중괄호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괄호를 써서 어떤 경우에도 중괄호를 써서 다 해결하고자 해서 도입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다 해결이 안 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다 초기화할 수 있다. 뭐 이코르 뭐 이런 것도 안 쓰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다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언제 안 되냐? 두 가지 경우인데 뒤에 설명드렸지만 C++에는 오토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모던 C++에 있는 거죠. C+11부터. 그러니까 다른 수업에 내 수업 말고 다른 수업 듣는 사람 오토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럼 뭐 C+11 배웠네. 오토 썼으면? 왜냐면 오토는 03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그쵸? 03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는 내가 원래 인트 해야 되는데 인트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인트라는 게 아니라 오토를 써가지고 이 n의 타입이 뭔지를 누가 결정해 줘요? 내가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잘못 인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라는 거 하나짜리 여러 개짜리는 혼란할 게 없는데 하나짜리는 1이라는 값 하나일 수 있고 목록인데 하나만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열에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만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목록인데 배열인데 하나만 있는 건지 정수인데 하나만 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오토를 쓰면 옛날 방식 중에 뭘 쓰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이퀄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기값이 있을 거고 얘를 이용해서 확실히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요 밑에 거, 요 두 번째 줄은 이게 n이 무슨 타입이 돼요? int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게 있는데 벡터에 요렇게 쓰면 이제 헷갈려요. 요게 초기값을 3을 준 건지 용량을 3을 준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문법에서 헷갈리는 게 요 하나짜리가 헷갈려요.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 거. 하나만 돼 있는 거 쓸 때에는 그거의 그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벡터를 쓸 때 벡터는 동적 배열이에요. 동적 배열 기법을 써요. 그거는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요. 근데 서서히 늘려가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이만큼 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벡터를 쓸 때도 어레이를 쓰듯이 용량을 잡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중간에 늘어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용량을 몇 개? 3으로 하라는 그 연산자를 그 생성자를 부르는 게 돼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설명드리면 C++11부터는 다양하게 존재했던 초기화 방법을 균일화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그게 중괄호를 이용하는 거다.
근데 중괄호를 이용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옛날 방식을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거 하나 써야 될 때. 얘가 1인지 목록인데 하나밖에 없는 1인지 그 차이를, 그러니까 얘랑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괄호를 이용하면 타입 검사가 보다 엄격하게 됐어요. 이거 에러 안 나죠? 이거 에러 납니다. 2.5를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타입 검사가 자바 수준으로 엄격하게 됐어요. 중괄호를 쓰시면. 그리고 C++ 11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포인터가 의미 없는 것을 가리킨다,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null이라고 하는, 뭐랄까, 이게 매크로죠. 어떤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null이라는 걸 썼는데 null ptr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C+11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null ptr. 키워드예요. null ptr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C+11 쓰면은 null이라는 거 쓰지 마시고 null pt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입을 유추하는 거야. 변수를 선언하거나, 처음에는 변수를 선언할 때, 지역 변수 선언할 때만 쓸 수 있었는데 함수의 반환 타입을 정의할 때 또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타입 대신 오토를 사용하면 컴파일러가 타입을 자동적으로 유추해 줍니다. 그래서 요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토 쓸 때는 이퀄을 써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참조로 타입을 유추하지 않는다. 내가 참조 타입의 오토를 원하면은 붙여주셔야 돼요. 상수로 유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수로 만들고 싶으면 앞에 또 컨스트 붙여줘야 돼요. 자동 인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수업에서 컨스트 EXPR 안 들어봤겠죠? 이건 안 들어봤지. 보통 이제 C+03까지는 상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const int max 10 뭐 이렇게. 그러면 정수 변수인데 상수화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C+11은 얘보다 한 단계 한 술 더 뜬 const EXPR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두 개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const의 의미는 해당 변수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const EXPR은 해당 표현식은 컴파일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냐? 요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M1이 10이고 N2 10이면 둘 다 수정이 안 돼요. 못 바꿔요. 그런데 얘는 돼요. 요거는 변수로 얘를 하는 거예요. 즉 N1의 값은 언제 결정이 돼요? 실행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근데 얘는 절대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 결정돼야 돼요? 컴파일 시간에 결정될 수 있어야 돼요. n이라는 변수는 여기선 영웅이 됐지만 이걸 다 흘러가가지고 n이 여기 이때 뭐가 됐는지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수 갖고는 초기화를 못해요. 얘는. 왜? const EXPR은 언제 결정돼야 돼요? 값이 컴파일 시간에 결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자, 이건 함수의 반환의 const EXPR이라는 거예요. 함수 자체가. 그러면은 그렇게 놓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 const다. const EXPR이 아니다. const다. 그러면은 팩토리얼 10이라는 값을 언제 계산할까? 실행 시간이 되면 계산하겠죠. 실행 시간이 되면은 이 함수로 호출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const EXPR이 붙으면 팩토리얼이 const EXPR이 붙었어야 되겠고,
얘 10을 여기다 넣어서 이 값을 계산합니다. 언제? 컴파일 시간에.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이 n의 값은 10팩토리얼로 결정이 돼요. 미치겠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컴파일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실행 시간에 하지 않고 컴파일 시간에 미리 계산해서 결과값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되게 효율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얘는 충분히 컴파일 시간에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팩토리얼 함수를 익혀 놓는다고 해서 이 팩토리얼 함수는 항상 컴파일 시간에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어떤 변수를 받아서 변수를 여기다 넘긴다. 그거는 컴파일 시간에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함수를 부르는데 전달되는 값이 뭐예요? 전달되는 값이 상수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은 다 함수 호출 대신에 뭘로 바뀌어요? 결과값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언제? 컴파일 시간에. 그럼 속도가, 성능이 훨씬 향상되겠죠. 컴파일 시간 하고 있으면 포르프가 이건 제기함수로 돼 있는데 10번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코드 만들 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C++ 11부터는 무지막지한 이 const expr 게 도입이 되어 있다. 차이 알겠죠? const와 const expr. 둘 다 한번 결정되면 값을 못 바꾼다는 개념이 있는데 const expr은 항상 언제? 컴파일 시간에 값이 결정될 수 있어야 돼요. 결정될 수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열거형. 자, 요게 이제 옛날 방식의 열거형이에요. 옛날 방식 열거형이 되면 red, green, blue는 정수, 상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이름이 돼요. 즉 이렇게 red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열거형을 정의할 때 이제 C++ 11 이후부터는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어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열거형은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요 이름들은 요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런 변수를 또 쓸 수 있어요. 얘와 얘는 구분이 돼요. 얘와 얘는 구분이 되는 애예요. 따라서 얘를 쓰고 싶으면 항상 얘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열거형 이름이 와야 되고 땡땡이 뭐예요? C++에서 스코프 레졸루션 해주는 거예요. 이 가시형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red라는 이름은 요 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줄이고 이름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시형의 제한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동으로 정수를 변환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옛날에는 red 쓰면 n에 0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돼요. 바꾸고 싶으면 타입 변환 해줘야 돼요. 타입 변환. 그리고 기본 int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된대요. 이건 왜 이게 무슨 이것도 뭐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공간 절약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타입은 무슨 타입? 정수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땡땡 캐릭터 하면은 얘네들은 캐릭터 타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전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이 있다. 그 다음에 using이라는 또 using alias가 있어요. using은 얘는 얘다.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using 대신에 뭘 썼냐면 type def를 썼어요. type def.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약간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 C++ 그 표준화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using 요 이름이 오고 equal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럼 요거 대신에 얘를 쓰겠다는 거예요. int 벡터. 그래서 앞으로는 typedef 말고 using을 활용하시면 리더빌리티가 더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도 typedef보다 using이 더 뭐랄까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얘 대신에 얘를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템플릿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쓰는 건데 예전에는 C+03까지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사용하는 키워드가 클래스였어요. 클래스. 보통 우리가 언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키워드가 새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어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그러면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언어를 새 기능을 도입할 때 새 키워드가 필요하더라도 새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키워드 중에 하나를 갖다 써요. 모호하지만 않다 그러면. 갖다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템플릿 만들 때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원래 클래스 정의할 때 쓰는 키워드잖아요. 그 키워드를 여기다도 썼어요. 모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클래스 타입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모두 들어와요. 객체 타입도 있고 무슨 타입도 쓸 수 있어요. 원시 타입도 쓸 수 있죠. C++는.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 대신에 키워드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이제 타입 네임을 쓸 수 있어요. 난 타입 네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전히 클래스 써도 돼요. 왜? 옛날부터 호환돼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여기다 클래스 대신에 타입 네임을 쓴다. 반복문. 이렇게. 이게 for each 포문이죠. 근데 for each 포문은 저 배열이 있을 때,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배열의 전체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열의 전체를 반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형태의 포문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 형태의 포문을 써야 되겠죠. 또 언제 써야 돼요? 옛날 형태의 포문은. 색인이 필요하면 또 옛날 걸 쓰셔야 돼요. 색인이 필요하면. 프로그램 하는데 내가 색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쓰면은 색인이 없죠. 이걸 쓰면서 색인을 또 별도로 하겠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옛날 걸 또 써야 되는 경우. 하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배열을 동시에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걸 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두 개의 배열이 있어요. 인트 배열이.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for auto 써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int i는 0 뭐 해가지고 i는 뭐 해가지고 if nums I equal 1 nums 2 I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반복해야 될 때는 또 새 걸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경우에는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n을 바꿔도 얘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C++은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또 좋아요. 자바에는 이런 요소는 없어요.
그래서 for each form은. for each form은 배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복합 타입에 대해서도 for each form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반복자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반복자를 드러내지 않고 요 for each form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객체장하고 좀 상관이 없는 요소들, 새로운 문법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객체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문법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거는 옛날에는 이런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없었어요. 초기화는 항상 여기서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얘를 항상 0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 뭐 좀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디폴트 이런 거 쓰면은 그 기본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면 잔해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바 강의할 때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야 될 거랑 명백한 초기화할 거를 구분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모든 애들이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되는 거는 뭘로 초기화해주면 좋아요?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화했다는 것은 요 값은 모든 객체들은 항상 얘는 0으로 초기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말고 어떤 요소들은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드는데 유니트가 있어요. 근데 int, 헬스, 뭐 아니면 스태미너, 그리고 int, 레벨이 있다. 레벨이 있어요. 헬스는 100이야. 초기값이. 모든 애들은 100으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얘가 빵 되면 죽어요. 레벨은 만들어질 때 레벨 1짜리 만들 수 있고 레벨 2짜리 만들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얘는 명백한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뭘로 될지 모르니까. 굳이 늘 1이 되는 게 많으니까 1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놓지 말고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생성자에서 레벨을 받아서 레벨 초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이제 C++에서도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모든 애들이 고정되는 애구나. 얘는 고정이 안 되고 생성자에서 받아야지만 되는 애구나.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을 여러분들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바든 C++이든. 그래서 그렇게 명백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 초기화 목록에서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서 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무명.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별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겠죠. C++은. 이렇게 해도 돼요. 어느 게 좋아요? 이렇게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네임이 내 생각에는 모든 애들이 무명으로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요 스타일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까지 설명드린 형태면 세 개가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적절한 이름을 안 주면 그 강아지의 이름은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권장할 거는 아마 이런 요게 그러니까 C++는 기본 인자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 기본 인자의 활용에 따라서 생성자의 수가 또 함수의 수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자바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게, 이 C++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15. 딱 반이에요. 반이 됐으니까.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반하고 그 1시간은 이제 본격 자료 구조로